네, 시장에 주목하는 기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자공시생 장우진 팀장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왠지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대동이에요. 네, 오늘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속상한데 저는 사실은 왜요? 공시를 보면서 되게 괜찮겠다 싶은 공시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 하나 대동은 이제 어제 급등해 버렸고. 맞아요. 상한가를 갔어요. 네, 또 이따가 얘기 드릴 종목도 오늘 급등해 버려서. 맞아요. 네, 좀 힘이 빠지긴 합니다. 그래도 뷰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야기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어떤 기업인지부터 체크해볼까요? 대동인데요. 네. 방금 전에 주셨던 이제 대동기와랑도 연결되는 기업이고 네. 대표적으로 농슬라라고 얘기되는 기업이죠. 그쵸. 네.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3,500억 규모의 수주 공시가 나왔고 유럽의 터키의 이제 아랄그룹과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건데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동이라는 회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대동이 아까 농슬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농업 관련된 기계를 만드는 회사고 대표적으로 트랙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1947년부터 업력이 시작됐으니까 지금 77년 굉장히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국내에서는 농기계 관련해서 1등 업체입니다. 이 회사 보면 이제 트랙터를 아까 주력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트랙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트랙터 보면 이제 밭갈 때 쓰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데 쓰는 장비를 말하는데 요 트랙터 시장이 그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했었어요. 그래서 대동이 이제 북미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농슬라라고 불렸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코로나 때 이 사람들이 집 밖에 못 나가니까 하비 파머라고 해서 중소형 트랙터들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제 중소형 트랙터를 얘기하려면 대동의 트랙터의 범위를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대형 초대형 시장 같은 경우는 존디어나 캐터필러가 장악을 하고 있고 지금 대동 같은 경우에는 60마력에서 한 140마력 정도의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또 이 60에서 140마력을 구분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60에서 한 100마력 정도를 소형이라고 잠깐만요. 20에서 60마력을 소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60에서 100마력을 중형, 그다음에 100에서 140마력을 대형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구분을 하는군요. 네, 회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보면은 이제 북미에서는 중소형이 확실히 많이 나갔습니다. 중소형 비중이 보면은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이 좋았다는 건 결국은 하비 파머들이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별도 기준으로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졌었거든요. 그 2020년만 해도 한 6천억 대였던 게 2021년에 8천억 대, 2022년에는 1조 원을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비파머 쪽으로 좋았다가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하비파머들이 역성장하면서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부러졌었거든요. 근데 그 매출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유럽 수주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얼마만큼 나왔냐를 다시 봐야 되는데 북미 쪽에서 매출은 한 4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유럽 쪽은 한 400억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보면은 유럽 쪽 매출이 북미 한 10분의 1 정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유럽 시장이 작은 거냐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이 연간으로 그러니까 대동이 타겟하는 시장으로 봤을 때 한 30만 대 정도가 팔린다고 하면 유럽 시장은 18만 대가 팔리거든요. 그래도 반 이상이네요. 네, 한 60% 정도 되는 시장이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북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 타깃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다르긴 한데 40마력 이상의 시장이 한 10만 대 정도가 됩니다. 북미 같은 경우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 대 정도가 중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진이 혹시 더 높은 쪽이 중대형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진이 높은 시장이 중대형인데 중대형 쪽의 시장이 더 크다. 이렇게 보면 사실 시장 자체의 대수는 유럽이 작을 수 있지만 대동이 타겟으로 하는 시장은 유럽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 유럽 시장을 지금 튀르키예와 계약하면서 뚫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주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튀르키예가 농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잘 모르시는데 튀르키예가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농기계 관련해서 단일 시장으로 4위 차지합니다. 네,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혹시 거기도 밀을 주로 먹나요?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4위권에 진입을 했겠죠? 네네. 그 땅도 크고 일단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4%나 돼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수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예요. 그리고 땅이 이제 넓고 평야가 많기 때문에 경지 면적이 국토의 50%에 달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이 튀르키예 시장에서 그 농기계의 수요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러네요. 이 튀르키예를 지금 공략했다는 거예요. 근데 5년간 3,500억 정도의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연간으로 보면 한 7, 800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매출이 지금 연간 3분기까지 한 600억 정도 나왔고 연간으로 봤을 때 한 7, 800억 정도가 예상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튀르키예가 얹어졌다고 했을 때 한 1,500억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연간으로.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북미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한계에 달했다. 그러니까 10% 지금 점유율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2%라고 회사에서 얘기해요. 근데 북미 시장의 점유율은 아까 10% 가까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올리면 역시나 북미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 전략이 지금 튀르키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유럽에서 성장을 하면서 회사의 목표는 28년까지 이 유럽에서 5천억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현 위치 대비해서 거의 5배 가량의 목표치. 5배가 넘죠. 네, 인가요? 올해 기준으로 한 800억 정도, 7, 800억 버는 거니까 훨씬 네, 한 높네요. 7배 정도 버는 거고 아까 잠깐 그 얘기 드렸던 것처럼 북미는 지금 중소형 비중이 한 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마진이 낮아요.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도 대형으로 갈수록 마진이 높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현대차가 제네시스로 가는 이유도 명확한데 마찬가지로 이 농기계도 대형으로 갈수록 마진이 훨씬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이 판매가 많이 늘어나면 좋은데 유럽은 중대형의 판매가 비중이 높아요. 하비파마보다는 그러니까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대형의 비중이 높아서 만약에 유럽의 비중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익률은 점점점 좋아질 수 있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이제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튀르키예로 첫 단추를 잘 꿰었는데 그 단추가 심지어 마진도 잘 나오는 중대형의 그런 수출 쪽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수주 계약도 그렇고 이렇게 수출에서 탄탄하게 계속해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동이 본격적으로 이 해외 시장, 유럽을 포함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 회사가 국내에서 제일 최초로 디젤 엔진을 개발했어요. 현대차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엔진 개발에 대한 기술력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디젤 엔진을 약간 퇴출하는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디젤 엔진을 지금 점점 축소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글로벌리 보면 전기차로 가서 이 트랙터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그 전기계나 이런 트랙터 같은 경우는 힘이 필요해요. 마력이 필요한데 그렇죠. 전기는 이 마력을 소모하면, 그러니까 토크를 소모하면 순식간에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로 이걸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도 상상이 안 가요. 네. 그 드렁드렁 소리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 밭을 가는 트랙터는 그래도 전기차 같은 그런 친환경으로는 충분히 그걸 구현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한계가 되는데 이게 지금 그 디젤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은 디젤 엔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오히려 네, 부품도 직접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공시가 또 이게 나왔어요. 네. 도산 바켓향으로 이 회사가 엔진 공급 계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엔진을 공급하는 업체가 줄다 보니까 이 회사가 엔진만 공급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마진이 안 좋으면 절대 공급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수익성 좋은 엔진을 공급하는 게 나오고 있고, 이게 시장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데 플레이가 적어지니까 오히려 대동한테는 기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네요. 이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려사항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북미 시장이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 시장이 좁아지고 있는 거는 맞으니까. 그렇죠. 네, 중소형 시장에서 좁아지고 있는 게 네네. 보이고, 경쟁사인 TYM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부터 이미 굉장히 실적이 꼬꾸라졌거든요. 북미 쪽에서. 근데 대동은 상반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다가 네. 역시나 3분기에 굉장히 많이 꺾였어요. 3분기 매출을 보면 전년 동기에 3분기 누적으로 1,900억 정도 매출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3분기에 1,300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북미도 꺾이고 있다라고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건데, 이 북미 꺾이는 것을 유럽이 좀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적어도 매출이 올해보다 내년이 감소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 사실 대동은 밸류를 더 받아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속상하다고 했던 이유는 네. 어제 그 공시는 안 나왔는데 뉴스가 하나 나왔잖아요. 네, 그 자율주행 쪽 로봇 이야기도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코와 계약이 나왔는데 사실 예전에 MOU가 나왔던 거였고 이번에 본 계약이 나왔어요. 맞아요. 원래 본 계약이 나오면 이제 그 공시가 나와야 되는데 공시가 안 나왔다는 건 매출이 10%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큰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간에 뉴스가 나온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뉴스를 선택한 거로 보이고, 근데 이게 어떤 로봇이냐면 이
철광석이나 코크스 같은 걸 이렇게 납품할 때 보면, 그러니까 들어갈 때 보면 공장에 들어갈 때 라인을 들어가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그 원재료가 떨어져요. 이거를 처리하는 낙광 로봇을 만든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낙광이 되면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사람이 즉 처리할 수 없어서 이 낙광 로봇을 네, 이걸 대체하는 낙광 로봇을 만든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 트랙터나 농기계라는 거 개념 자체가 어차피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 힘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농기계를 지금 자율주행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커요. 이 낙광 로봇이 시작이라는 거죠. 로봇으로 확대되고 이제 자율주행 그 농기계도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대동에 대한 밸류가 지금 상태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밸류까지 충분히 또 감안을 한다면 성장성은 오히려 지금이 시작으로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긍정적인 뷰까지 함께 대동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너무나 속상할 정도네요. 가온칩스 바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정말 뜨거워요. 그렇죠. 네. 가온칩스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고 디자인 하우스는 그 팹리스 업체들이 디자인 칩을 설계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리에서 내가 무슨 요리를 해야 되겠다 결정했다 그러면 이 요리의 개념을 어떻게 요리해라고 레시피로 만들어주는 게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가온칩스는 삼성전자의 핵심 이제 파트너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가 지금 어제 수주가 나왔죠. 주문형 반도체 ASIC 설계 개발 수주가 나왔는데 245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규모로 보면은 별로 안 크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회사의 매출이 개발 매출이 있고 이 개발이 완성됐을 때 양산했을 때 로열티 매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군요. 그렇죠. 이 개발 매출이 나오고 이후에 양산이 되면 이제 점점점 먹거리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번에 수주 245억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규모가 커요. 이전에 텔레칩스 관련해서 70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245억이기 때문에 텔레칩스로 나가는 AI 그 자율주행 반도체보다 훨씬 규모가 큰 거고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AI를 기반으로 해서 주문형 반도체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반도체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룸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러네요. 이 수주가 나오면서 개발 매출이 나오고 이후에 양산 매출이 더해지면서 로열티까지. 가온칩스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급등을 하고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더 이러한 수주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은 워낙 또 많이 얘기가 나와서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쪽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차량용 시장은 텔레칩스와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 개발이 이미 거의 완료됐고 여기서 이제 양산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실적으로 더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산 매출에서 로열티 실적이 더해지는 거고 네네. 지금 이제 수주가 나오는 것도 올해 내내 수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ASIC 반도체가 AI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요 관련된 수주는 뭐 올해 내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그 먹거리는 26년, 27년 가셔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모멘텀이 충분한 두 뜨거운 기업 대동과 가온칩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전자공시생 장우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